서부전선의 인민지원군 제64군단 정면의 미 영구는 인민지원군에 의해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인민지원군 제64군단은 고왕산, 마량산의 견고한 공사조직에 힘입어 원활한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마량산 주봉 서남방 216.8고지를 사수하고 있던 제517연대의 1개 중대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땅굴 형식의 방어진지에 의지하여 상대에게 3일 밤낮을 완강히 저항하며 공격을 가했다. 드디어 영제 29여단의 2개 대대를 향하여 21차례나 돌격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는 700여 명이나 사상자를 냈으나 인민지원군은 26명의 사상자가 나왔을 뿐이었다. 이것은 방어작전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러한 땅굴 작전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인민지원군의 방어진지에는 여기저기서 땅굴을 파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그 외 백석산 전투, 연천 학당리 전투, 월비산 전투 등 수많은 진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10월 18일에 일단 유엔군의 공세는 정지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다. 마량산에서 인민지원군이 땅굴이 주요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땅굴 굴착 작업은 인민지원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었다. 원래 인민지원군 총사령부도 모두가 땅굴이었다. 한국은 금이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개는 어디나 금을 캤던 폐광이 있었고 폐광은 미군의 공습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장소였다. 인민지원군이 한국에서 작전한 2년 9개월 동안에 옮긴 사령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지원군 사령부는 대유동이었다. 1950년 10월에 중국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넌 이후 지원군 제13병단 사령부가 평북 삭조군 동쪽, 북진군 서북쪽의 대유동에 있게 되었다. 10월 25일에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정식으로 조직되면서 대유동은 지원군 사령부의 제1차 주둔지가 되었다. 여기서 1, 2차 전역을 모두 치르는데 역시 폐광이었다. 두 번째는 수도동이었다. 제2차 전역에서 승리한 후 인민지원군은 남진하며 미군을 쫓고 있었다. 벙더하이는 50년 12월 10일 지원군 사령부를 평남 성천군 신성천 서쪽의 수도동으로 옮겼다. 그러나 미군기에 발각되어 공습이 심함으로 겨우 이틀 밤낮을 주둔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세 번째가 군자리이다. 미군 폭격을 피하여 심야에 같은 성천군 군자리로 자리를 옮긴다. 여기서 제3차 전역을 지휘하고 조선인민군과 연합하여 조중 양국 고급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네 번째로 옮긴 곳이 하감령이다. 3차 전역에서 미군을 38선 이남으로 밀어냈으나 미군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51년 1월 27일 반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4차 전역을 지휘하기에 편리한 곳을 찾아 51년 2월 초에 인민지원군 사령부는 금화 북쪽에서 10km 떨어진 하감령의 한 은폐하기 좋은 산골짜기로 옮긴다. 1062고지 오성산과 남대천 사이에 삼강령과 하감령 등 두 개의 고개가 있다. 이곳 하감령에서 제4차 전역을 지휘한다. 다섯 번째로 옮긴 곳이 공사동이다. 4차 전역이 끝난 이후에 미군의 공습은 가증되고 새로운 인민지원군 지원부대가 대량 조선으로 들어오므로 거기에 걸맞은 사령부가 필요했다. 51년 4월 초순 인민지원군 사령부는 강원도 이천 서북쪽 상감령 북쪽 기슭의 공사동으로 옮긴다.
여기서 제5차 전역을 주의하고 각 병단 사령, 정위, 각 군단장 회의를 개최한다. 6번째로 옮긴 곳이 회창이다. 51년 6월 10일 제5차 전역이 끝난 후 전쟁은 쌍방이 모두 방어 위주의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미군이 다시 상륙 작전을 할 것이라는 정보가 여러 곳에서 새어 들어왔다. 거기에 합당한 곳을 찾은 곳이 회창 마오아닝 열사릉이 있는 곳이었다. 인민지원군이 조선에서 완전 철수하는 58년 10월까지 회창을 지원군 사령부로 쓴다. 이상 6차례나 옮긴 지원군 사령부의 땅굴은 모두 폐강이거나 폐강을 보수 중축한 곳이었으나 51년 추계 공세 때부터 새로 파기 시작한 땅굴은 완전히 진지 쟁탈전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방어진지였다. 인민지원군이 창립한 갱도식 방어진지 구축은 조선 전국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서부전선 마량산에서 1개 중대의 병력이 3일 반낮을 사수하며 미군 700명을 사살하고 중국 지원군은 26명의 사상자밖에 안 나왔다는 소식은 낭보가 아닐 수 없었다. 이때부터 파기 시작한 땅굴은 53년 4월 말까지 한국의 동서해안과 정면 전장에서 모두 8,090개를 파져쳐 총 길이 약 720km가 되었다. 땅굴과 영구성 공사를 이으면 한국의 동서해안과 정면 전장에서 총 길이 1130km, 중심 20에서 30km의 완벽한 방어체제를 이루어 문자 그대로 난공불락의 지하 만리장성을 이루었다. 이러한 방어체계는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 그 기밀유지 규정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펑더하이는 지원군 사령부 명의로 땅굴 수축에 관한 통일체계를 하달했다. 매 중대급 이상 진지에는 최소한 2개의 땅굴을 판다. 매 땅굴은 3개 이상의 출입구를 낸다. 동시에 7가지 방어, 방공, 방포, 방우, 방조, 방독, 방화, 방홍을 고려한다. 땅굴 상층부 두께는 15에서 30m 이상이 되게 한다. 주의소, 의무실, 창고, 그리고 각종 생활시설은 155mm 이상 구경의 유탄포, 중량급 폭탄을 견뎌낼 수 있게 한다. 땅굴을 파는 데는 수많은 도구가 필요했다. 제12군 같은 경우는 8개월 동안에 40여 곳에 대장간을 만들어 16,000여 점의 땅굴 굴착 도구를 생산하였다. 땅굴에서는 기름 사용량도 엄청났다. 제141사단 422연대 9대대 9중대의 경우 16개의 땅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총 길이가 600m 남짓이었다. 1개월에 거의 400근의 콩기름이 소요되었다. 또 장기간 미숫가루를 먹어 영양실조인데다가 땅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극도의 피로가 쌓여 많은 병사들이 야맹증에 걸렸다. 조선인의 권고에 따라 조선민간요법으로 솔잎을 삶아 탕으로 마시기도 하고 살아있는 올챙이를 주전자에 넣고 끓여 마셨더니 신통하게 나았다. 땅굴은 인민지원군만 판 것이 아니고 유엔군도 팠다. 인민지원군이 미군이 땅굴 파는 광경을 가까이서 보고 수류탄을 던지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미군은 땅굴 파는 기술이 무척 서툴렀다. 이때쯤 52년 4월 28일 트루먼 미 대통령은 리지웨이 대장을 아이젠하워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후임으로 유럽 나토군 사령관으로 전보 발령하고 리지웨이의 후임으로 클라크 중장을 임명했다. 리지웨이와 클라크는 웨스트포인트 동기생으로 친한 사이였다. 한편 남한 내지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파르티잔의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파르티잔은 50년 한국전쟁 전후의 극성기를 이룬다. 남과 북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역사의 미아 파르티잔은
53년 전쟁의 종식과 함께 소멸되나 그 여맥은 63년도까지 계속된다. 파르티자니 투쟁은 중국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벌린 전투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지원도 끊긴 상태에서 벌린 너무나 슬픈 역사의 한 토막이다. 파르티자는 6.25를 전후하여 남한 영역에서 유격전을 수행한 북한의 조선인민 유격대 부대를 말한다. 보통 빨치산이라고 부르며 궁비, 궁산 게릴라, 남부군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파르티잔이란 발음은 러시아식 발음이다. 실제 러시아어 발음상으로는 파르티잔이라고 부르며 한글의 러시아어 표기법상으로 파르티잔이라 부른다. 한국에서는 흔히 빨치산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마치 공산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의 게릴라들의 주 무대인 산을 연상시켜 남한의 인민유격대에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되었다. 파르티잔은 프랑스어의 파르티에서 비롯된 말이며 동지, 당파, 당원 등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최소한 12세기경부터 파르티잔이란 단어가 프랑스에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미 군정기인 1946년의 11 대구폭동으로 공산활동이 비합법화된 이후 남노당 계열이 야산대라는 이름으로 기초적인 게릴라전을 벌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2.7 사건과 제주 4.3 사건 이후 전남 곡선군과 구례군 일대에서 정식으로 야산대로 불리는 무력 유격대로 전환했고 야산대 일부는 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 이후 군 정규 부대에서 전환한 유격대에 흡수되어 본격적인 파르티잔 활동을 개시하며 일종의 작은 전쟁이 되어 6.25의 전초전이 되었다. 48년부터 여러 지역에서 야산대가 속속 입산하면서 자생적인 유격지구가 형성되었는데 대강 5지구로 이루어졌다. 첫째, 호남 유격지구로서 전남 나주군, 한평군, 영광군, 장흥군 평야지역을 맡았다. 둘째, 지리산 유격지구로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쪽의 백운산과 북쪽의 덕유산을 연결하는 전남북, 경남의 산악지대를 맡았다. 셋째, 태백산 유격지구로서 태백산과 소백산, 국망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안동군과 청송군에 이르는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의 산악지대를 맡았다. 넷째, 영남 유격지구로서 경북 경주군, 영일군, 영천군, 청도군 등 대구 주변 일대와 경남 동래군, 양산군, 울산군 주변 일대를 맡았다. 다섯째가 제주도 유격지구로서 제주 4.3 사건 이후 생성된 유격대로 제주도 한라산 일대를 주 무대로 하였다. 이 가운데서 남악이라는 별칭을 가진 산세가 가장 험악하고 깊은 지리산을 차지한 지리산 유격지구가 조선인민 유격대의 총 본산이 된다. 49년 5월까지는 주로 유격 전구 창설에 주력하는데 실로 남한 133개 군 중 118개 군의 유격 전구를 창설했다. 49년 6월에는 평양에서 남노당과 북노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을 결성하고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발족한다. 북한은 동 7월에 유격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기구로 조선인민 유격대를 창설하고 지휘 계통은 남조선 노동당의 박헌영과 리승엽에 속하게 한다. 조선인민 유격대는 산을 중심으로 오대산 지구를 맡은 제1병단과 지리산 지구를 맡은 제2병단 그리고 태백산 지구를 맡은 제3병단으로 편성되었다. 제1병단은 이호재, 제2병단은 이현상, 제3병단은 김달삼과 남도부가 각각 책임자가 되었다. 제1병단의 정치위원은 강동정치학원 정치부장 박치우, 참모장은 학원 군사부장 88
특별여단파 서철로서 지도부는 강동 정치학원 그 자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우재를 포함한 간부 3인이 중심이 되어 강동 정치학원 출신 5개 중대 360명을 기관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강원 인제군으로 난파되어 주변 야산대를 흡수하며 남하하다가 49년 12월 남한의 태백산맥 일대 광복군 출신의 이성기를 사령관으로 하는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제8대대에게 포착되어 토벌된다. 약 75%가량이 사살되고 일부는 북상했으며 자녀 병력 100여 명은 이우재를 따라 끝까지 남하하여 제3병단에 합류한다. 제2병단은 남로당 조직 지도부장인 이현상이 지역별 야산대 점검차 지리산에 있던 중 우연치 않게 여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제14연대 반란군과 여순 지역 그리고 지리산 일대의 곡성, 구례, 광양지역 좌익 세력을 규합하여 지리산 유격대를 만들어 파르티잔 활동을 벌인다. 여순 사건 시 반란군과 좌익, 동조 세력 4,000명 중에서 진압군을 뚫고 지리산에 입산한 파르티잔은 600에서 800명 가량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진압군에 걸려 대타격을 받으며 반란의 주역인 김지회, 홍순석은 사살되고 지청수는 포로가 된다. 이즈음 구례군당 유격대 등이 합류하여 그런대로 세를 이룬다. 또한 전남도당에서는 중앙당 조직책 김상룡의 지시로 여수, 순천, 곡성, 광양, 구례의 5개 군당을 묶어 백운산 특수지구당을 만들어 이현상 부대를 지원했다. 그러나 군경의 토벌에 견디지 못해 북상을 기도하는데 7월 23일에서야 덕유산으로 이동 중 무주에서 6.25 전쟁 소식을 듣고 산에서 내려온다. 함께 하산한 병력은 90명 정도였고 지리산에는 김금임을 대장으로 부상자 등 70여 명을 남겨두고 있었다. 제3병단은 김달삼의 지휘하에 제1대대장은 남도구, 제2대대장은 나상일이 맡고 제3대대장은 김달삼이 겸직하였다. 김달삼은 벌써 제주 4.3 사건으로 이름을 날린 남도당의 고위 간부이고 남도부는 지리산에서 1,000명 규모의 야산대를 이끌던 남로당원인데 북로당이 그를 포섭하기 위해 인민군 소장 계급을 준다. 이후에 2명 모두 강동 정치학원 군사부 교관이 된다. 49년 8월에 역시 강동학원 출신 300여 명으로 안동, 영덕 지방으로 침투하는데 이때부터 동해여단이라고 불리게 된다. 처음에는 별다른 전투 없이 성공적으로 난파되어 영일군까지 내려와 북한으로부터 중화기를 해상 보급받는 등 기세가 등등하였다. 여순 사건을 즈음하여 대구에서 일어난 3차에 걸친 국군 6연대 반란 사건으로 반란군 파르티잔 80여 명이 팔공산에 은신해 있었는데 이들과도 합류한다. 다음으로 제3병단을 지휘하기 위해 난파된 100여 명과 합류하고 마지막으로 오대산 지구의 제1병단이 국군에게 쫓긴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시 북상하여 그 제1병단의 자녀 세력 100여 명과도 합류한다. 이로써 제3병단 초기 난파 인원은 도합 600여 명이라는 난파 유격대 최대 세력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다른 병단과 마찬가지로 유격전 대신 자꾸 군청 소재지 공격 등 거점 공격을 일삼고 심지어 토벌대에 대한 선제 공격까지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한다. 그러다 50년 2월 1일 영덕군 형제봉에서 국군 제3사단 17연대와 교전에서 큰 피해를 입고 국군도 130명이나 사상자를 낸다. 그 이후에도 국군 제3사단 22연대, 25연대와 지속적인 교전을 벌이면서 피해가 늘어나다가 50년 3월 15일자로 드디어 파르티잔 태백산 지구대는 해체되고 만다.
김일성은 전쟁 발발 이튿날인 50년 6월 26일 밤에 조선중앙방송을 통하여 남반부 남녀 빨치산에게로 시작되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조선인민 유격대의 임무를 하달하였다. 이에 의하면 조선인민 유격대는 당 조직을 재건하여 인민 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조선인민군의 남진을 돕는 중대한 역할을 맡을 것을 기대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 등록된 보도연맹원들의 후방 봉기와 군경 가족 학살을 우려한 국군과 경찰에 의하여 보도연맹원 대학살을 단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군은 전쟁 초반에 낙동강까지 밀렸으나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시작된 반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대로를 차단당한 인민군 패잔병과 우익 인사 공격을 담당했던 지방 자익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산속으로 들어가므로 자연스럽게 파르티잔이 형성되게 되었다. 전쟁 초기 제2전선에 참여했던 파르티잔의 총 규모는 약 8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는 북한으로 귀환하고 일부는 소탕되어 국군이 압록강에 도착한 10월경에는 약 2만 5천여 명만 남게 된다. 이 가운데 1만 5천여 명이 전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파르티잔 활동은 지리산의 이현상 부대를 확장한 남부군의 결성과 활동이 주를 이루고 각 지역 도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산발적인 유격전이 벌어지는 형태가 되었다. 50년 12월 압록강까지 후퇴하였던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종참모장 남일, 작전국장 유성철의 이름으로 유격지대 개편에 관한 지령문을 시달하였다. 그것은 기존의 도당위원회 활동에서 벗어나 제2전선 형성을 위해 군사적 활동에만 전념하라는 개편안이었다. 50년 12월, 51년 1월,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전파로 지령문을 발송하였지만 파르티잔은 이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파르티잔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과 서울 재점령 같은 경천 동지할 사태마저도 몰랐는데 하물며 이런 세세한 지령문은 받을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북한에서는 51년 4월 23일에 423부대라는 소규모 유격대를 파견하여 직접 지령문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속리산에서 중북도당 부위원장 송명헌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중북도당을 거쳐 지리산에 도착하게 된 것이 51년 10월경이었으니 그들의 지령을 이현상이 접수하게 되는데 무려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